네, 잘 쉬었습니까? 네, 3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달 심리학의 기본 쟁점이 있습니다. 이 쟁점들은 조금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쟁점은 유전이냐 환경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전 대 환경. 사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크냐라고 하는 것이죠. 유전이 더 크냐, 환경이 더 크냐. 유전적 요인이 더 중요하냐, 환경적 요인이 더 중요하냐, 뭐 이런 것인데요. 유전은 인간이 개개인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유전적으로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개개인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 이유는 분명히 유전적으로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이 맞죠. 네, 얼굴 모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개인적인 특성들 다 분명히 유전적 요인 때문에 다르게 태어난 것이죠. 그러나 또 환경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다. 그게 뭐냐? 그 사람의 능력이나 기질이나 행동적 특성들은 유전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거나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도 분명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행동은 유전 플러스 환경이에요. 이 둘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이 환경적인 이 요소에 대해서만 너무 집중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연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점점 더 이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한 것들도 우리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 유전적 요인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연속성 대 비연속성입니다. 연속성 대 비연속성.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행동 혹은 지식이 갑자기 발달하기보다는 점차 발달하고 능력이 축적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능력과 시간이 있는데 태어나서부터 쭉 이렇게 기르는 당연히 연속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비는 발달 특성을 단계별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이게 비연속성이죠. 그러니까 이 애벌레에서 완전 황골 탈퇴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애벌레에서 나방이 되고 나방에서 이렇게 나비가 되는 건데 이렇게 보실 때 이것은 분명히 연속성이 아니라 비연속성이죠. 갑자기 이렇게 툭툭 뛰어 올라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의 발달에도 마찬가지. 당연히 연속적인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특정 단계에서는 이렇게 한 단계를 올라가는 그러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연속적인 부분도 있고 분명히 비연속적인 부분도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능동이냐 수동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동이냐 수동이냐. 능동이라 하면 아동 스스로가 탐색하고 발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동적인 부분은 아동은 스스로 발달할 수 없으면 양육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각 학자들의 논쟁에서 나오게 됩니다. 각 학자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나오게 되니까 여러분 그때 다시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앞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부분은 과연 인간은 능동적으로 스스로 발달해 가는 것이냐 아니면 수동적으로
양육자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둘 다죠, 둘 다. 그렇죠? 당연히 둘 다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본 모든 게 다 둘 다, 양쪽 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둘 다인 것은 여러분 충분히 아시겠죠? 능동적인 게 클까요? 수동적인 게 클까요? 사실 어린아이일수록 수동적일 수밖에 없죠. 어린아이일수록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나이가 들어서 청년기를 거치면서부터는 아마도 능동적인 부분이 훨씬 더 강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년기로 접어들면 또 다시 수동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둘 다 필요한 거예요. 둘 다 있는 거예요. 사실 둘 다. 그다음에 규준 대 개인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거는 분명히 규준이 있다. 노멀 할 때, 노멀이라고 할 때 규준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특정 발달이 이루어지는 평균 연령을 규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 아이가 일반적으로 일어나 걷는 나이가 있다, 평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수의 영화를 관찰하여 얻은 자료를 토대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개인차도 있다. 당연히 그렇잖아요. 당연히 개인차도 있다. 개인이 가진 유전적 특성과 환경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영화는 좀 더 빨리 걷고 어떤 영화는 한 살이 한참 지나고서 걷기도 한다. 분명히 규준은 있어요. 규준. 노멀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개인차도 분명히 나타난다. 이것은 충분히 아마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초기 경험 대 후기 경험입니다. 자, 초기 경험은 태어난 후 1, 2년 동안 얼마나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애정을 받는지에 따라 이후 아동의 건강과 지능 정서가 달라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주로 이제 프로이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죠. 어쨌거나 초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후기 경험. 발달은 생애 초기뿐 아니라 시시각각 계속해서 영향을 받아 일어난다. 그러므로 생애 초기 경험보다 후기 경험이 발달에 더 중요하다. 여러분들 어떻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융 같은 사람은 중년의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중년,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초기의 경험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자라나면서 후기적 경험이 더 중요할까요? 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아마 여러분들은 다르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데 과연 한 살, 두 살, 세 살 뭐 이때가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때가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결혼 이후 이때가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한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구 방법. 이제 연구 방법으로 넘어갔는데요. 그러면 발달 심리는 어떻게 연구하느냐? 먼저는 가설을 세웁니다. 죄송합니다.
가설을 시험합니다. 가설. 이 가설은 검증이 가능한 이론적 예측입니다. 가설이라고 할 때 얼토당토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검증이 가능한 이론적인 예측이에요. 사실 저도 이제 모든 학문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해두고 이것에 대하여 논지를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가설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달심리학도 마찬가지예요. 발달심리학도 훨씬 더 이 부분 더 중요하죠. 일단은 가설을 세웁니다. 이 가설은 반드시 검증이 가능해야 되고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달심리학은 과학이에요. 과학이기 때문에 검증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설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인 예측입니다. 그래서 이 가설을 일단 두고 관찰 및 문제를 제기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이 가설에 따라서 연구를 시행합니다. 연구를 시행하면서 자료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분석한 검증의 결과를 가져와서 이 가설이 어떻다고요?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가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과학적 방법을 통해 인간의 발달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발달 심리학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연구 결과가 가설을 뒷받침하더라도 다른 연구자가 다른 참여자를 대상으로 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여 결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반복 검증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한 사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딱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이것을 참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것은 그 사람만의 독특성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결과가 어떤 1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봤을 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고 하는 사람, D라는 사람이 똑같이 어떤 실험했는데 다 같이 1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 가설은 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과학이거든요. 과학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 때 그 결과가 또다시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이것은 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일어났는데 다른 사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연구 방법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료 수집 방법은 먼저 관찰법에서 이 관찰법에는 대상을 관찰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인데 자연 관찰법이 있고요. 실험실 관찰법이 있고요. 참여 관찰법이 있습니다. 자연 관찰법은 어떠한 개입이 없이 일상생활 그대로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여지는 대로 그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아까 뭐 데이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록해서 그 데이터를 계속 모으는 것이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죠. 그냥 보고 수집하는 겁니다. 실험실 관찰법은 실험자가 원하는 대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참여자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험하는 사람이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참여자들을 뭐 A, B, C, D 이렇게 참여자들을 불러 모아 놓고 이 안에서 자신이 만든 환경 안에서 이 사람들의 행동들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또 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많이 하죠. 네, 많이 합니다. 자연관찰법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실험실 관찰법이 훨씬 더 많겠죠. 왜? 내가 원하는 자료를 빨리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참여관찰법이 있습니다. 참여관찰법은 관찰자가 연구 대상의 환경에 직접 참여해서 대상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관찰자가 연구 대상의 환경에 직접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을 참여관찰법이라고 합니다. 자연관찰법이든 실험실 관찰법이든 참여관찰법이든 중요한 건 뭐예요?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접법이 있습니다. 면접법은 구조화된 면접, 비구조화된 면접, 반구조화된 면접이 있는데 구조화된 면접에는 모든 참여자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동일한 순서로 물어보는 방법입니다. 어떤 구조화돼서 계속해서 인터뷰를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비구조화된 면접은 사전에 만든 질문 문항이 없이 면접관이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질문을 참여자에게 하며 면접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조화된 것은 동일한 질문을 똑같이 동일한 순서로 하는 것이지만 비구조화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에 맞게끔 때때 순간순간 질문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구조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참여자에게 물어볼 질문지를 준비를 하되 참여자들의 답변에 따라 질문을 더 추가할 수도 있고 순수를 변경할 수도 있는 그것을 반구조화된 면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질문지법이 있습니다. 가장 사실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연구자가 질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뿌리는 거죠. 그에 대해서 답을 주세요 해서 그걸 모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질문지를 통한 방법입니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질문 내용을 전달할 수 있고요. 비용이 적게 들고 다수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곡된 답변을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어떤 질문지를 줄 때 정확하게 답을 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질문지니까 우리도 질문지 많이 받아보잖아요. 설문지 이런 걸 많이 받아보잖아요. 장난스럽게 답할 수도 있고 진지하게 답할 수도 있고 거짓말할 수도 있고 장난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변수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질문지법을 가장 많이 썼습니다. 왜? 비용이 작게 들고 빠르게 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질문지를 내가 만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질문지법을 사실 가장 많이 쓰죠. 사례 연구입니다. 케이스 스터디죠. 소수를 대상으로 관찰이나 실험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는데 몇 명만 가지고 관찰 실험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 케이스 스터디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피아제트는 자신의 세 자녀를 관찰하고 분석하여 아동의 발달 양상을 추론하였습니다. 피아제트는 나중에 배우게 될 테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그 관찰하고 분석한 내용들이 뭐냐면 자신의 세 자녀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피아제트가 엄청난 학문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 그리고 다른 연구 방법을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 두 가지인데요. 아니, 이 세 자녀를 관찰했는데 이것이 과연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까?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세 자녀의 특수한 경우일 수도 있고 특수한 케이스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세 자녀의 특별한 케이스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일반화 시키면 안 돼. 일반화의 오류라고 합니다. 일반화 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연구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도 똑같은 결론 나오면 이것은 참이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은 참인지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 연구 설계를 보면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상관관계. 상관계수라고 하는데요. 상관계수는 관계의 방향에서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고 부적 상관관계. 다음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하나의 변수가 증가할 때 다른 변수는 감소한다는 거죠. 정적 상관관계. 부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고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입니다. 다음에 하게 될 겁니다. 가까울수록 두 변인이 모두 증가하거나 모두 감소한다. 그래서 변인들 사이의 관계성을 알 수 있지만 인과관계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상관계수를 통해서 수치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실험 설계. 실험 설계에서는 독립변인, 다양한 변인 중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한 변인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을 독립변인이라고 합니다. 종속변인은 조작된 독립변인에 의해 그 영향을 받는 변인을 이야기하고요. 종속되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현장 실험. 늘 생활하는 일상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고요. 자연 실험.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것을 자연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실험 설계라고 합니다. 자, 발달 연구 설계 이제 마지막으로요. 발달 연구 설계. 횡단적 설계. 서로 다른 연령대의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 수행으로 점수가 향상되는 연습 효과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서로 다른 연령대를 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종단적 설계. 동일한 집단을 오랜 시간에 걸쳐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것인데요. 선별적 감소와 측정 시기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열적 설계. 여러 연령대의 집단을 일정 기간 추적하는 방법인데요. 집단 내 발달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 연령별 발달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설계가 계열적 설계입니다. 미시발생적 설계. 매일 혹은 매주 단위로 연구 대상을 분석하는 방법이고요. 특정 행동이나 능력 발달 과정의 이유와 방향을 알고자 할 때 유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잠깐 마쳤네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빨리 나갔습니다. 발달 심리학 이론의 정신분석적 관점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 텐데요. 자, 오늘 수업한 내용 보시면요. 마지막 발달 연구 설계 이런 것은 여러분들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된다기보다도 넘어가셔도 됩니다. 실험 설계도 다 마찬가지고요. 일반 설계 연구 설계 방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대학원 가서 또 박사과정 가서 이런 것을 하시게 될 겁니다. 사례 연구, 케이스 연구, 실문지법 이런 것들은 면접법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관찰법 이런 것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연구를 실행하실 때는 하시게 될 겁니다. 연구 방법은 아까 가서 한다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달 심리학 기본 쟁점 5가지 했는데 초기 경험이냐 후기 경험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이런 거 됐고요. 규준이냐 개인차냐 이런 거였고 능동적인 것이냐 수동적인 것 지금은 다 둘 다 있는 겁니다. 다 둘 다 있는 겁니다. 과연 연속적이냐 비연속적이냐 또 유전이냐 환경이냐 이런 발달 심리학의 기본적인 쟁점 사항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발달 심리학의 역사 이것도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연구 영역에서 여기 보시면 지각 발달,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도덕성 발달, 인지 발달, 운동 발달 이런 쭉 운동 발달, 인지 발달, 도덕성 발달, 사회성 발달, 정서 발달, 지각 발달 발달 심리학의 연구 영역이 있다. 각 연구 영역에 따른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발달 단계는 수정 단계부터 엄마 뱃속에서 있는 태내기, 그 다음에 영아기, 아동 초기, 아동 중기, 청소년기, 성인 초기, 성인 중기, 성인 후기, 노년기가 되겠죠. 이러한 모든 것이 다 발달 단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발달 단계이다. 그래서 발달 심리학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달 심리학이란 발달이 무엇인가? 전생의 과정이다. 전생의 과정이다. 그래서 발달 심리학은 전생에 걸쳐 인간의 모든 발달적 변화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발달 심리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방금 오늘 한 내용을 잠시 요약해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발달이라고 하는 개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